인구도 그때는 우리보다 적었죠. 인구는 지금보다는 약 4분의 1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1940년 정도 되면은 인구가 우리의 지금의 한 절반 조금 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판사 검사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 내지에 비해서도, 일본 본토에 비해서도 그 숫자는 약 4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의 판사 검사가 있었던 거죠. 판사 검사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이 경찰한테, 판사 역할을 일부를 일로 검사 역할로 넘깁니다. 넘길 수밖에 없죠.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검사가 또 숫자가 적으니까 경찰로 넘기죠. 근데 숫자만 적어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양쪽 얘기를 다 잘 듣고, 판사는 기본적으로 양쪽 말 잘 듣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직접 수사를 하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구속도 시키고, 고문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백도 받고, 조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집행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제화 치안, 일제화 사법제도의 핵심 인사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판사 검사에 대한 별다른 이게 전설이나 일제시대 때 전설이나 얘기는 별로 들은 게 없지만 이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있는 거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은 이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체포, 고문, 그다음 자백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한 다음 집행까지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해방 전부터, 일제시대 때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어땠을까요? 판사 검사만 적은 것이었을까요?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최소한의 평등한 거라도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평등한 거라도. 식민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본토하고의 평등.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토와 평등이 유지가 되면은 뭐 자치도 나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식민지는 원래 평등한 걸 안 하죠. 식민지는 그 가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가져와야 되니까. 평등한 것을 안 합니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권한을 넘기면서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 그 다음에 압수하는 것, 구속과 압수. 구속하고 압수는 알죠? 구속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고, 압수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훔쳤던 뭐 검괴 같은 거, 이런 걸 다 압수하죠. 이런 것들은 판사가 압수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겁니다. 수사기관이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판사한테 신청을 하면은 판사가 이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할 수 있게. 이게 판사가 이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걸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또 신문에 보면 한 번씩 보이죠. 요즘에는 이제 검사들이 사람을 구속시키겠다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구속영장이 뭐 기각이 됐다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일본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러나 조선에서는 판사가 적고 판사가 직접 취하를 하지 않으니까 이 역할을 이 사람한테 넘깁니다. 구속할 수 있도록, 압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미 1912년도부터 이게 강제처분에 관한, 이게 구속하고 압수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막 뺏어가는 거니까 그걸 강제처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강제처분을 그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떠넘겨버리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현행범인 경우. 눈앞에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고 막 눈앞에서 물건 훔치고 있을 때는 거기서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어도 그 외의 경우에는 다 신청해서 사전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판사한테 신청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식민지에서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에 관한 권한은 검사도 숫자가 적고
검사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질 않으니까 검사의 권한을 경찰한테까지 넘겨버립니다. 이게 구속과 압수죠. 물론 여기서 구속이라는 형태로는 영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잡아서 가둬놓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가둬놓을 수 있는 권한을. 경찰이 가둬놓을 수 있는 권한을. 최초에 경찰이 사람을 잡아 가둬놓을 수 있는 시간이 14일이었다가 식민지가 조금 지나면서 10일로 줄어들었어요. 10일. 10일 동안 그냥 경찰에서 그냥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영장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물론 뭐 70년대, 80년대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영장 없이 구속하면 바로 불법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구속한 경찰관들은 다 형사적으로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불법 구속이죠. 사람을 마음대로 그냥 잡아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갖다 놓으면 그거는 바로 불법 감금, 불법 체포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영장 없이 10일 동안 처음에는 14일 했다가 1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10일 동안 일단 체포를 해놓고 고문을 하는 거죠. 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백을 받습니다. 자백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검사의 이제 역할이 판사의 역할을 검사로 넘기고 검사의 역할을 다시 경찰로 넘겨서 경찰이 실제로 이제 요 영장에 관해서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판사의 역할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 진짜 중요한 사건에서만 우리 그 독립투사들 뭐 이런 분들, 천황을 죽이려고 하다가,天皇를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재판하는 경우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시골에서는 그냥 이 경찰이 이렇게 사람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범죄 적결례라는 걸 만들어서, 범죄 적결례라는 걸 만들어서 3개월 이하, 3개월 이하는 경찰이 그냥 알아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벌금형도 당연히 포함되죠. 3개월 징역이니까 3개월 동안 잡아 가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잡아 가둡니다. 범죄 적결례에서 3개월 동안 이하를 잡아 가둡니다. 경찰이 재판은 원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수사의 자료를 판사한테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이 변호인에 의해서 변호사에 의해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경찰이 3개월 이하의 징역을 발효할 수 있었죠. 이것도 일본하고의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근대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더 어려웠던 거는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비하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법적 관념이 없고 또 달리 말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일본인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했어요. 매로. 일본은 매로 다스리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메이지 형사소송법 들어오면서 때리는 걸 없앤 거죠. 때리는 거는 요즘에는 때리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때리는 거는 좀 나쁜 거였죠. 옛날부터. 근데 조선시대에 때렸지만 이제 근대가 들어서면서 사람을 직접 때리는 거는 없어졌단 말입니다.